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바로 이제 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가슴 속 깊이 약간 레드 컴플렉스라고들 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북한의 어떤 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공포나 우려 또는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세습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들로 또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특히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어떤 북한의 인권 문제. 최근에 이제 오토 원비어 미국 대학생이 어떤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지은 씨, 이 부분을 꼭지로 꼽으면서 본인 느꼈거나 아무튼 가졌던 생각들은 뭐 어떨까요? 한번 풀어본다면. 그러니까 이 파트는 북에 대해서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들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그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너무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 질문을 구성을 할 때 가장 보편적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런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거기 3대 세습하잖아. 아무리 좋게 봐도 그렇죠. 3대 세습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슨 거 아니야? 왕조야? 무슨 뭐 이런 뭐 그죠. 시대착오적이다? 뭐 그죠. 이런 생각들이 그런 많죠. 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이번에 평양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양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다 동원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집단체조 하는 거 보면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나 편견의 언어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고 그거를 이렇게 사이사이 풀어내는 작업을 좀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우리가 되게 말이 되게끔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동안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아오지 탄광, 그러니까 북한 축구 선수가 골을 잘못 넣으면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평생 죽도록 노동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축구에서 지면은 댓글로 막 달리면서 그렇죠. 많이 걱정을 댓글.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무리 악독한 나라라고 해도 정대세 선수도 그런데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세습에 대한 거에서도 저는 이번에 북에 선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선거 연령이 만 17세까지 내려가 있어서 거기는 이미 청소년 투표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였구나 이런 것도 처음 알고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절차와 명분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돼서 그렇구나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들을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들이 진짜 수두룩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근데 한편에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편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덜 불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어서 첨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무지죠. 무지. 모르면서 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판단이었는데요.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많은 인권의 문제, 오토공대 사건의 문제, 많은 세습의 문제 많죠. 남북 간에 발생했던 참으로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네. 그 모든 사안들은 남북 간의 이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한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네. 평화 체제고 평화 체제를 바꿔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죠. 무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자기가 관심 있는 어느 나라에 생활 양식, 가치관, 사고방식들을 그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국민들은 북측의 문학 작품, 영화, 드라마, 그들에 대한 감성들에 대한 이해는 단 어느 기재를 통해서도 접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측은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개인주의 사회이고 그들은 고대 집단주의 체제이고 또한 그들은 66년간 미국과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군사 국가로서의 전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회주의 경제, 개인주의 사회, 군사 국가 이 독특한 특징적 체제를 안고 있다는 이해들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결국 무지라 그랬는데 북에 대한 맹, 문맹, 큰맹처럼 북맹이 아주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렇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인식에 온전한 제대로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내용도 좀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쭉 그 책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그 연통TV의 광고를 한번 하자면 이 세습 체제 문제 관련해선 저희가 북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도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하는 그 북한 이탈 주민 본인은 평양 시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연희 씨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북한의 세습 체제 문제를 평양 시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도전적으로 물어보고 저는 우리 남한의 그러니까 남측의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그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아 북쪽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짧게 말씀드리면은 세습 체제에 대해서 그분의 주장은 그래요. 아니 선한 지도자가 그렇게 좋은 정치를 하고 우리는 그걸 지지하는데 니들이 왜 간섭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신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 이게 맞아요. 그 우리들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는 뭘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어떤 국가 전략, 사회 공통적인 진선미의 기준,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아 저들 나름의 저런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금에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벽히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에 평양에 갔습니다. 연도에 나와가지고 진짜 온몸을 온 감정을 실어서 막 환호하고 있는 북측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참 굉장히 우리를 환영해 주네 라는 감정 이면에 아유 저도 다 동원되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기쁜 마음에서 스스로 나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체제로서는 감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회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들은 고도의 공동체 사회예요. 오히려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새벽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공동체의 성원인데 다들 나가는데 왜 나만 안 나가? 이 가치 규범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의 집단주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몰라요. 개인주의 사회의 동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 동원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속한 단위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판단은 자신들이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그 지점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김 박사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4년 동안 이제 개성공단에서 직접 북쪽 사람들과 이제 부대끼면서 모든 뭐 개성공단 일들을 챙기셨던 경험이 있는 거죠. 저는 원래 북한 학자잖아요. 북측 체제와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가 오롯이 북측에 직접 들어가서 4년간 제가 전공했던 그 북측 사회를 4년간 참 수많은 토론도 논쟁도 확인했던 그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논쟁하겠습니까? 직접 부대껴서 그들과 수많은 토론 논쟁 속에서 확인되어진 것들을 조금씩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북을 이렇게 큰 판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강제 동원이나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저도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너무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외국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스템이나 룰에 맞춰서 생활을 하듯이 북에도 그냥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 문화가 그냥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또 별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이상하다고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체제와 제도의 다름들이 상호 존중되어 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의 다문화 가정, 동남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고개 한번 끄덕여 줄 수 있는 마음들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건 상식이지 않느냐. 그 마음 정도의 상호 인정, 존중의 태도, 다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틀림이나 차별로 간주하지 않으면 남북은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다름과 차이조차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고 차이를 차별시켜버리고 그게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의 속성이었어요. 그냥 그들은 나빠, 그들은 악이야, 그들은 극복해야 될 그냥 적이야라는 이미지 안에 다 가두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고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됐었죠. 오히려 잡혀갈 수도 있었죠. 다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봅니다. 우리들끼리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의 상식이라는 것이 북측 체제와 사회에서는 간혹가다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다름들을 우리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순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모르면 오해하고 오해하면 싸우는데 알게 되면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알아야 된다. 결국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이 책에서는 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북에서 살다 온 대구 출신 북한 학자의 진짜 굳이 왜 책에 대구 출신을 강조했을까요? 뭐 굳이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기성세대시고 북한을 공부했다는 그 죄로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전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제 일을 하시게 되다 이제 그쪽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러한 경험들. 저도 북쪽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결코 작은 시간이 걸린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사님은 그 부분을 그러한 특수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4년을 내리 부딪히면서 배우고 깨우치고 처음에는 북쪽 사람들과 부딪히다가 속으로 열불도 많이 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차이가 많아라고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먼저 그 길을 걸으시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대북 정책을 하고 남북관계국장을 하고 비서관을 했었죠. 그 시절에도 북측과 참으로 많은 협상들도 하고 많이 만났죠.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소위 말하는 고위급 회담들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경험보다는 진짜 북한 학자의 입장에서 개성에 직접 들어가서 4년간 체류하면서 북측의 그 민낯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한번 체험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 기간이 지금에 좀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측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댓글 달아가지고 많은 문제지간 그 수준에서 제가 북측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세습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질문은 우리 국민들 보편적인 눈높이의 질문들이었어요. 예. 그들에 대한 답변은 너무 일관되게 그리고 너무 기조가 명확했었어요. 메커니즘이 다른 거구나. 가치추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축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죠. 내가 알게 되고 있는 이 많은 사실들을 남측 사회에서 이걸 공유할 수 있을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 말하면 잡혀갈 수 있겠다. 비서관까지 지냈던, 고위 관료를 지냈던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 안 할래. 나 이야기 안 할 거야. 굉장히 숨죽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그게 천안함 사건 이외에 연평도가 터지는 사건들이 하나의 군수령이었어요. 집단 무지가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저도 많이 그 가슴 속에 이제 꽂히는데 집단 무지가 전쟁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인간은 통상 합리적으로 전쟁을 피하게끔 돼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모를 때, 서로가 서로의 시그널을 잘못 이해할 때, 특히 저는 그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나를 쓴 이제 이삼선 교수의 저술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정말 미국과 소련이
전쟁, 핵전쟁의 위기 끝까지 치달았을 때 그 사람들이 추후에 합리적으로 복귀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우리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우연이었다. 그만큼 예. 오판의 가능성이 크죠. 예.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선은 아니며 유일한 악은 무지라 그랬어요.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양산했었던 엄청난 무지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일상을 굉장히 왜곡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큰 토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북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두려우셨지만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이 점점 더 강해지셨다고 볼 수 있네요. 그걸 쉽게 풀이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받고 나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속삭이듯이 했던 그러한 상태에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신 거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나 현재 북미 관계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상황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실질적 진실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를 또 반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가 있고 같이 묶어서 하죠.